스페인 무적 함대가 지중해를 장악하기 전 유럽 국가들은 예술마저 접수한 이탈리아를 노렸다.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치열한 전쟁, 이탈리아 전쟁. 이때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절정기였거든요. 예술이 융성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샤를 8세를 또 어떻게 구워 삶아서 여기를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나폴리에 갔는데 샤를은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꼼짝도 안 해요 거기서. 그 동안에 베네치아 끌어들이고 스페인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샤를이 도관에 든 쥐가 됩니다. 그래서 뚫었는데 전사자가 샤를 군대가 600인가 800? 방어하던 스페인 베네치아 연합군이 1200명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장창병 뒤에서 총이 딱 튀어나와서 빠바박 쏘는 거예요. 거기서는 화살총을 대충 쏴도 명중이 맞죠. 이태리는 침공하고 싶다라는 걸 온 유럽에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온 유럽이 이탈리아를 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탈리아 전쟁사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뚫고 드디어 포르노보에서 성공적으로 탈출을 샤를 8세가 했단 말이죠. 이가 바득바득 깔리겠는데요. 왜냐면 분명히 나하고 같은 편을 맺고 동맹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우리 아버지. 그렇죠. 네. 그 교황. 알렉산데르가 뒤통수를 쳤잖아요. 이때부터는 프랑스와 교황령은 이제 등 돌리게 되는 겁니까? 그랬으면 알렉산드르가 역사에 안 남았겠죠. 이제부터 이분의 이제 진짜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배신을 하고도 프랑스가 돌아설 수 없었던 인물, 바로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 대해서 오늘 인물탐구 시간에 좀 더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물탐구 주인공 알렉산드르 6세입니다.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체사르 보르지아가 사생아라는 것도 네. 달래 사생아가 아니라 정식 결혼을 못 하니까 네. 여자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어떤 애 일부러 결혼을 시켜요. 자기 여자지만 결혼은 다른 남자하고. 예. 머리 돌아갈 때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뭐 서슴없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자기 정치의 천재가 있고 자기 애들을 다 정략 결혼시키거든요. 네. 네. 딸이 아주 미인이었어요. 루크레치아라고. 정략 결혼을 위해서 저쪽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스페인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다시 프랑스랑 붙어야 되잖아요. 네. 이혼을 시켜야겠는 거야.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럼요. 그리고 한 번 결혼했던 애를 또 지금 정략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결혼했던 애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랬더니 강제로 제 남편이 불구자여서 얘는 아직 처녀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성불구자다. 예, 다시 새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짓까지 했는데 이게 우연치도 않게 아까 프랑스랑 원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샤를이 돌아가서 또 빨리 죽어요. 근데 죽는 것도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뭐 테니스 치다가 뭐 벽에 부딪혀 죽었다는 둥, 종탑에서 떨어졌다는 둥. 근데 중요한 건 이마가 깨져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통일이고 그 머리가 깨지는 과정은 설이 많은데 하여간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루이 12세가 새로 왕이 되는데 루이 12세가 그러니까 샤를 8세의 부인이 안드 브루타뉴라는 여자인데 이 브루타뉴를 또 이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샤를 8세의 왕비였던 안드 브루타뉴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이혼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때 알렉산데르가 저렇게 기발난 이혼을 했다는 소문을 딱 들어요. 또 카톨릭은 이혼하려면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렉산데르가 똑같은 수법을 써가지고 샤를 8세 부인하고 재혼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일을 바득바득 갈던 프랑스가 협업 관계로 바뀌게 되네요. 재혼을 시켜주고 네. 이 다음에 우리 아들 체사르까지도 프랑스 공주랑 결혼시켜달라. 아.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보내요. 그래서 이때부터 체사르가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때부터 또 루이 12세가 또 쳐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샤를이 갔던 길을 이제 교황이 자기 편이 됐으니까 네. 또 배신할지도 모르는데 겁 없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밀라노를 또 점령을 해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밀라노를 점령하자마자 다음날 한 게 뭐게요? 예술품 훔쳐가기.
그 정도로 천박하진 않아요. 왜 저를 천박하게 보세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구경하러 갔대. 구경하고. 되게 극과 극이네요. 뭐 하여간 그래서 나폴리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좀 힘을 얻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통일해보자. 그래서 주변 나라를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맹활약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체사레 보르지아의 자기 아들. 그래서 체사레 보르지아가 유명해졌고 군주론의 모델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맹활약이 시작이 돼서 체사레가 돌아다니면서 주변 나라를 막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또 서로 이제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엉키죠. 네. 그래서 이제 사태가 점점 더 격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르가 성공할 뻔했는데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져요. 이 도시 하나를 점령하는데 성들이 좋아져가지고요. 네. 대포로 쏴도 쉽게 함락을 못 시켜요. 네.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직업 군인의 시대가 되니까 군인들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프랑스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교황이 통일해버리면 자기는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을 견제하는 수준으로만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시원치가 않아. 도시 하나 먹는데도 참 골치 아파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교황이 하고 저 체자레 보르지아하고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중기병 300명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중기병 300명 정도면 지금 뭐 전차 1개 여단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기병 300명을 1년 유지비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36,000 두카시예요. 네. 루크레치아가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 한 벌이 제일 비싼 게 2만 두카시예요. 1년 동안 먹여 살리는 금액이 3만 대인데 드레스 한 벌에 2만 주까지. 그러니까 드레스 한 벌에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전차 여단의 1년 예산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드레스가 거의 100벌인가 뭐 그래. 이렇게 다 비싸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산치의 시대군요. 모자 하나가 1만 두카. 그리고 결혼식 날 오빠가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채사레가. 자기가 탔던 말에 장식한 마구가 1만 두칸. 다른 거 빼고. 이러니까 평소에 품위 유지비가 일개 사단 유지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이러고 전쟁을 해야 되니 전쟁이 되냐고. 심각한데요? 네,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못 떨어뜨려요. 그래서 체사레 보르지아가 군주론에서 모략의 대가로 나왔는데 돈이 드니 어떻게 저기 술수로 점령해야지. 그래서 겨우 몇 개 점령하니까 네. 나이가 들어 돌아가세요. 알렉산드로가요? 굉장히 막 뭔가 거대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그때 벌써 70대가 넘었거든. 네. 그래서 여름에 식사하다가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갖고 말라리아로 사망해버려. 아니 근데 그러면 알렉산드르가 죽고 난 뒤에 이후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교황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줄리아노예요. 평생의 라이벌. 아직도 있었어요? 그럼요, 오래 살아요. 이 줄리아노도 또 대단한 사람이야. 얘는 성격이 불같아서 이 사람을 평한 거를 보면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법이 없다. 자기가 한 번 하고자 하고 결심한 일은 당장 한다. 부하들이 말을 잘하면 자기가 직접 한다. 심지어 전쟁터도 나가. 군대 끌고 전쟁하러 나간 유일한 교황일걸. 우와. 그리고 하여간 이 밀어붙이는 능력 하나는 대단해요. 지금 로마에 가시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콜로세움이에요. 네. 콜로세움 앞에 가면 가이드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본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원래 대리석으로 코팅이 다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 뜯어다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만드는데 다 썼습니다. 이거 박살내게 뜯어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티칸에 있는 모든 비싼 거는 다 이스라엘 만든 겁니다.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에 있는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들 이거 다 율리우스가 한 거예요. 유적을 남기셨군요. 네, 덕분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베드로 성당 짓고 이런 걸 하는데 덕분에 이태리 통일로 물 건너가요. 자 그러면 밀라노에서 프랑스로 돌아간 루이 12세는 어떻게 되나요? 루이 12세는 이제 다시 못 쳐들어오고 죽고 아 그냥 거기서? 예. 그래서 전쟁이 좀 끝이 나 했더니 율리우스가 죽고 클레멘스 6세라는 메디치가 출신의 분이 교황이 되십니다. 메디치가가 다시 등장을 하네요.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업이 있다니까요. 클레멘스 7세를 즉위하는데 이분이 재밌는 게 겸손하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황이 딱 되더니 변해. 일을 잘할 줄 알았거든요. 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 말은 그런 일이 아니고
과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쉬운 한다고. 일도 복잡하게 만들어. 잔머리를 너무 써서 그냥 해도 될 거를 꼭 이상하게 머리 쓰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쉽게 말하면 다시 프랑스 군대를 불러들여요. 그때 이제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데 지금 이분이세요? 네. 오늘 봤던 초상화 중에 제일 뭔가 야망 있어 보이고. 잘 봐봐요. 어깨 깡패잖아요. 초상화에 어깨가 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으셨던 분인 거지. 여기 승모 목 저분이- 두께가 루이 12세가 프랑스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언젠가 대형 사고 쳐서 나라 말아먹을 거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아니라 그냥 싫으니까 깎아내린 거겠죠? 아무튼 허우대 멀쩡하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얘기하고 그쵸. 예술을 사랑하고 전쟁할 때도 맨 앞에 서고 겉으로는 다 잘해. 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손자병법 읽었다고 군사 지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 실무 경험이 없나요? 뭐 책을 보고 이럴 땐 이런 전술을 써야지. 자기는 통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거야. 글로 배웠군요. 포함됐군요. 네, 그러니까 허우대 미스터 허우대였다. 그래서 그 부르봉 왕가라고 나중에 샤를 부르봉이라는 이 뛰어난 장군이 스페인 쪽으로 망명을 해요. 스페인 군대를 빌려서 프랑스를 침공하거든요. 군대 내부에서 격파할 수도 있었는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청야 전술을 해야지. 그래서 남프랑스를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부르봉 군대가 군부로 돌아가긴 해요. 아까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평이 있어요. 네. 담대한 전술을 써서 적하고 싸우지 않고 적을 쫓아냈다라는 설과 부르봉 군대가 1년을 돌아다녀도 적을 초토화 못 시켰을 거다. 아 그래서 프랑스화가 자신감을 가져요. 자, 이제는 나의 소망 이태리로 가자. 이 프랑스화가 얼마나 이태리를 좋아했냐면 네. 이태리 예술가들 불러다가 프랑스 지금의 유명한 퐁텐블루 궁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 궁전에 이 다 조각하고 이런 사람이 프랑스화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예술의 도시로 바꾸는데 일조한 사람은 사실 프랑스화예요. 지금의 프랑스의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와 프랑스는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기초가 프랑스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태리 조각을 너무 좋아해서 막 또 달라고 그랬어요. 주나. 안 주지. 그랬더니 그 반디넬리라고 또 유명한 조각가인데 네. 프로젝트 제안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가서 이태리의 명품 조각을 모작을 해서 갖다 바치겠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그럽니다. 좋아, 가서 해와. 그래서 제일 먼저 조각했던 것이 그 헬레니즘 시대 최고의 조각이라는 라오콘이에요. 이거를 반디넬리가 막 조각을 해요. 그게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 있어요. 모작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군요.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주려고 그랬더니 클레멘스가 너무 아깝다, 주지 마. 아 모작을 아, 저 정도면 안 줄만 하죠. 그래서 돈은 뜯기고 저는 이태리에 있어요. 아 정말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지금 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어. 원통은 바티칸에 있고 대단. 이 정도로 이탈리아를 좋아했는데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엔 물론 그 저기 실전 경험에 일천하긴 했지만 나름 프랑스와 1세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프랑스와 1세 예하의 프랑스군이 정말 강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당시 프랑스 그 중기병은 유럽 최강이 아니라 거의 그때 전 세계 최강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더군다나 프랑스와 1세가 눈여겨봤던 스위스 용병 세계 최강의 용병까지 끌어들였으니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러네. 막강 군대 최대의 포병, 최고의 중기병,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 용병까지. 그 원래 스페인하고 잘 놀았는데 갖고 왔고. 다 돈.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태리를 다친 겁니다. 또 나폴리까지 가겠다. 그때 클레멘스는 또 그때 프랑스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클레멘스는 평소에 배신을 한 7, 8번 하거든요. 이제 나는 프랑스가 붙어가지고 군대까지 줘요. 이태리 검은 형제단이라고 또 최강의 용병 부대를 프랑스한테 붙여주니까 자신만만했죠. 이태리 최강의 부대, 스위스 창병, 막강한 포병, 최강의 기병, 그걸 끌고 이태리를 침공하죠. 이제는 정말 이태리가 프랑스 손에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로서 이제 완전히 일촉즉발 아닙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파비아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데 아하. 이때 유럽 세력, 그러니까 유럽의 세력 판도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점인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뭉치는 유럽은 항상 그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디가 세지면 나머지가 뭉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프랑스는 왕따예요, 유럽에. 쉽게 말해서. 왜냐면 제일 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왕 카를로스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겸임하면서 카를 5세라고 세력이 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헨리 8세, 그다음에 교황.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그러니까 신성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똘똘 뭉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반 프랑스 연합이 확정이 됐으면 이거 이탈리아 쉽게 못 먹겠는데요?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제 프랑스와도 나름 유럽에서 A급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A급 다 모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거 A급 놀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깨가 이만한데 붙어봐야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524년에 다목적군이죠. 프랑스 다목적군이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를 함락시켜요. 24년에. 금방이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1524년 10월 28일에 이제 스페인군이 지키는 파비아시를 포위해가지고요. 이듬해 2월까지 기나긴 포위전을 합니다. 잘 버텼네요. 그렇죠. 스페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프랑스의 이제 포위를 이제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황제 구현 부대가 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란스크네이트라는 용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스위스 용병과의 아주 숙명의 라이벌이에요. 이게 막시밀리안 1세가 만든 용병 부대인데 막시밀리안 1세도 스위스 용병을 보면서 이거 얘네의 전투력이 항상 전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저 스위스 용병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생각했지만 막시밀리안 1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쟤네 저들하고 똑같은 부대를 키우자. 그래서 독일인들로 구성된 란츠크네이트라는 용병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력이 그 란츠크네이트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이었던 샤를 부르봉이라고 그 사람이 또 지휘관이 되고 게오르그 프룬츠베르크라고 해서 이 란츠크네이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탁월한 장수가 있어요. 키워낸. 이 사람이 이제 부대를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나폴리 군대 이렇게 합쳐가지고 파비아시를 구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양쪽 군대가 파비아에서 대치하게 돼요. 과연 그럼 초반에는 좀 어떻게 됐고 이후에 이 전투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초반에 좀 대치 상황이 이어지죠. 초반에는 이제 프랑스군이 파비아를 아까 포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외곽에 참호하고 담장을 쳐가서 이제 어떤 방어막을 구축을 해요. 근데 이 대치 기간 동안에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대포를 가지고 포격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27일 조바니 데 메디치가 정찰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검은 형제단 2,000명이 와해가 되죠. 그러니까 검은 형제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탈리아에서의 최강의 용병 집단이라고 했지만 일단 얘네의 특징이 리더가 없어지거나 다치고 이렇게 되면 잘 통솔이 안 돼요. 더군다나 스위스군 6,000명이 스위스가 또 나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호출을 해요. 본국으로 돌아와라. 본국에서 SOS가 나왔군요. 스위스 용병은 재밌는 게 제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 그때 왕국은 아니니까 그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네. 통치위원회. 그쪽에다 하면은 거래를 해가지고 몇 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스 위원회가 약간 에이전시 개념이죠. 그러니까요. 약간 그렇죠, 소속사 그렇죠. 개념인데요? 그래서 퍼센티지 몇 퍼센트 먹고 글로 보내주는 거군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어요. 계약 특약 조건이 있군요. 예. 그래도 이게 전부 다 돌아간 건 아니고 한 5,000명 또 남으니까 5,000명 스위스 용병 따로 있었던 거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당시 프랑스군 중기병의 숫자입니다. 이때 그 프랑스군 병력 중에 6,500이 기병이었는데 6,500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 중 1,300명이 장다름이라고 하는 프랑스군 귀족으로 구성된 최강의 기병이에요. 그 기병의 숫자가 1,300명이에요. 중기병 300명이면 웬만한 도시 하나 공격하는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보병 10,000명에 뭐 기병 300이거든요. 1,300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와 1세로서는 이게 자신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죠. 아니 그러면 뭐 물론 검은 형제단은 와해가 좀 됐다고 쳐도 워낙 프랑스 본국군이 강하기 때문에 그 포위를 풀러온 스페인 군대하고도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손자병법은 아니지만 프랑스어는 손자병법은 나름 제대로 읽었다고요. 네. 포위할 때도 진지 다 구축하고 적이 공격할 걸 대비해서 외곽 진지까지 다 둘렀어요, 담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포기는 없다. 3개월씩 맹렬하게 포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외곽 담장이 있으니까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군대도 병력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정보망이 확실했거든요. 네. 벌써 카를의 황제군은 돈을 못 받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전쟁이 하여간 월급 안 주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걸 프랑스와는 이제 생각을 하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돈이 좀 없어서 가면 이태리 털게 해줄게 이러고 모았어요. 근데 붙으려고 했더니 프랑스와 군대는 엄청 강하고. 네, 그리고 뭐 쳐들어가지 못하고 대치 중인데 월급은 안 나오고 가야지 뭐. 돌아가자지. 뭐. 다 부대가 따로니까 한 부대 한 부대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걸 들었죠. 그럼 뭐 아이 좀 있으면 집에 다 가겠구나. 아, 기다리는군요. 기다리면 뭐 조금 못 쳐들어올 거고. 이래서 이제 마음 편히 놓고 있었어요. 이 본격적으로 파비아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파비아 전투에서 새로운 무기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무기인지 무기고 먼저 만나보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16세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럽의 최대 맞수인 스페인 합스부르크와 프랑스는 1525년 파비아에서 운명의 대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전쟁의 대미를 장식할 파비아 전투에서 쓰인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무렵 가장 독특한 검은 투핸드 소드입니다. 투핸드 소드는 독일에서 유래된 긴 장검 형태의 검입니다. 독일에선 즈바이한더라고 불렀죠. 전체 길이가 180cm가 넘는 이 검은 주로 독일이나 스위스 등 게르만 계통의 전사들이 즐겨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 손으로 잡고 사용할 만큼 거대한 검이었죠. 투핸드 소드는 날뿌리에 날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방어를 할 때 이 부분을 잡고 사용했죠. 이 부분을 리카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투핸드 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조직은 독일 용병 란스크네이트였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에 대적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심혈을 기울여 길러낸 용병이었죠. 이들은 창설 당시 철저하게 스위스 용병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덕분에 무기들도 스위스 용병들의 무기를 그대로 차용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만의 독특한 무기가 생겼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투핸드 소드였습니다. 란스크네이트 모두가 이 투핸드 소드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투핸드 소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게 힘들었기 때문에 주로 고참병들이 사용했습니다. 보통 란스크네이트 병사들은 파이크 창과 카츠발거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검을 썼습니다. 사실 투핸드 소드보다 이 카츠발거가 훨씬 그들을 상징하는 무기였죠. 이번에는 당시 최강의 육군부대 스페인의 테르시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무어인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치르며 스페인 보병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들만의 독특한 보병 대형을 테르시오라고 부르는데요. 테르시오는 보통 장창 파이크와 화승총 그리고 검과 방패를 소유한 병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테르시오는 보통 12개 중대 3,000명의 정원이었습니다. 각 중대는 250명 내외의 인원이 있었죠. 3,000명 중에 3분의 2가 장창 파이크병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알카부세로나 모스키테로라고 불렸던 화승총병과 로데렐로라고 불렸던 근접 전투병이었습니다. 이 당시 화승총은 15세기 화승총에 비해 훨씬 진보된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아케부스와 모스케테 두 종류였는데요. 모스케테는 눈치 빠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알아차리셨죠? 맞습니다. 머스킷총을 뜻합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그 크기였는데요. 아케부스는 비교적 가볍고 작았던 반면 모스케테는 거치대가 필요할 만큼 총이 아주 컸습니다. 로데렐로가 사용한 검은 보통 바스타드 소드나 브로드 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브로드 소드는 날이 넓은 배기 전용의 검인데요. 앞서 소개한 란스크네이트의 카츠발거, 베네치아 병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스키아버나 등등은 브로드 소드의 한 종류였습니다. 또한 로데렐로는 이때까지 버클러 형태의 작은 방패를 사용했습니다만 곧 에스파다 로페라가 나오면서 방패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스페인에 테르시오가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중기병 장다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기병의 끝판왕이었죠. 장다름은 완벽한 필드 아머를 착용했고 말에게까지 플레이트 갑옷을 입혔습니다. 주력 무기는 랜스였습니다. 장다름은 마치 탱크의 돌격과 같은 육중한 충격으로 적 보병의 대열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파비아 전투 이전까지 프랑스의 장다름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도 중기병이 있었지만 장다름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이상으로 파비아 전투에서 쓰인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스위스 용병과 독일의 란스크네이트,
프랑스 중기병 장다름과 스페인 테르시오 간의 건곤일척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사 분석실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죠. 자,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던 양국군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근데 당시 이 황제군의 지휘관들이 실전형 지휘관들이었다. 아, 최후의 전투만 하자. 그래서 사냥터, 사슴 사냥터라는 데가 있었어요. 숲하고 연결된 거였거든. 거의 벽돌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프랑스어가 한참 방심하고 있을 때에 비 내리고 안개 낀 밤에 전군이 숲속으로 원래 이동을 해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때 전쟁은 프랑스군이라고 프랑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군에도 란츠크네이트가 있어요. 얘들은 또 이제 저지 게르만의 란츠크네이트, 저쪽은 고지 게르만의 란츠크네이트. 여기는 검은 형제단 이탈리아군, 저쪽은 또 다른 도시에서 온 이탈리아군. 참 복잡해요. 아, 그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네, 많아요. 사령관은 다 프랑스 사람이고, 하여간 밤에 숲으로 몰래 이동을 해서 이 황제군 쪽에 있던 이탈리아 공병을 보내서 벽에 뚫습니다. 그리고 구멍 3개를 뚫어요. 그래서 뭐 5개 진, 뭐 3개 진 거는 크게 보면 3개로 해서, 1지는 소총수하고 스페인 보병, 네. 그리고 란츠크네이트, 2지는 기병, 3지는 또 란츠크네이트 주력. 이 3가지 부대로 나눠서 벽돌담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가만히 받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 뚫는 소리가 꽤 났을 것 같은데요. 수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프랑스와는 오히려 이걸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와 1세가 이제 기사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포도 쉬운 2문이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프랑스는 유리했죠. 그러니까 포격이나 이런 보병, 특히 뭐 기병 이런 것들로 일단 스페인군의 1차적인 침공을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프랑스는 승리를 확신하죠. 아, 이젠 뭐 우리가 밀고 나가서 내 전술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때 약간의 이변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중기병들 장다름이 너무 잘 싸워요. 잘 싸우면 좋은 거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중세 전쟁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훨씬 전장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네. 자, 왜냐? 천지사방으로 있으니까 훨씬 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군 포병이 사격을 못해요. 우리 편하고 적과 같이 아군이 있으니까. 뒤섞여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프랑스군이 가지고 있던 장점 하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밀집 장창 보병대를 깨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포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포병이 사격을 안 하고 기병이 돌격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밀집장창 부대 같은 경우에는 기병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가위바위보 싸움에 주먹이 있는데 가위가 달려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병 장창대를 못 뚫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위스 용병 장창 파이크병하고 그 유명한 전통의 라이벌 란츠크네이트 장창병하고 붙습니다. 스위스 용병과 독일 용병이.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군 장창병도 같이 섞여 있었죠. 자, 여기서 근데 스위스 용병들이 당황할 만한 자그마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란츠크네이트의 일부 병사들이 짧은 칼 카츠발거를 갖고, 또한 스페인군의 로데렐로라는 병사들도 있었거든요. 짧은 칼을 가지고 있는 이 병사들이 창 밑으로 들어갑니다. 기어서 이렇게. 창 밑으로 들어가서 적병 그 창 어머. 밑으로 적병의 다리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창견제를 하느라고 이걸 못 봤군요. 결정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스위스 용병들한테 당황해 만들었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왜 앞열이 자꾸 없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란츠크네이트하고 스페인 장창병들이 돌격을 합니다. 그 천하무적이었던 스위스 용병들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죠. 우와. 그러니까 진짜 전투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불과 5분 전만 해도 프랑스군으로 이기겠구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싸우는 바람에 프랑스군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 보병이 좀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얘들이 전투로 못 오고 그 사이에 이제 또 검은 군단이라고 프랑스 쪽에 있던 저지 게르만의 란츠크네이트들이 이쪽 고지 게르만의 란츠크네이트한테 포위돼갖고 전멸해버려요. 그 다음에 최후로 이렇게 되니까 창병하고 소총병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프랑스 중기병
장다름. 장다름을 사냥을 시작해요. 근데 이 장다름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프랑스와 1세는 비록 스위스 용병이 격파됐지만 장다름을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장다름이 일렬로 쭉 서는 겁니다. 돌격의 기세를 갖추게 되죠. 이때 스페인 페르시오가 원래 기병이 오면은 파이크 장창을 앞에 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러 내려놓습니다. 뭐요? 일부러 허술하게 보여요. 이때 장다름이 돌격을 합니다. 막 돌격을 하는데 바로 이 뒤에 스페인군 소총수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 숨어있던 스페인군 소총수들의 근데 심정이 뭐냐면 빨리 쏘고 싶은데 가까이 올 때까지 지휘관이 절대 못 쏘게 합니다. 그럼 매 영화에 나오잖아요. 스테이 하고서 바로 나타났을 때 그때 공격하잖아요. 보통 스테이랑 하면 홀드라고 하죠. 미안해요. 죄송해요. 홀드 그럼. 홀드. 영어로 홀드 계속 홀드. 프랑스에 영어는 있는데 안 썼을 지금 거야. 프랑스에 있는데 홀드라고 했다는 거죠? 아, 프랑스 지휘관들이 지금 홀드 했다는 거죠? 스페인 지휘관들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말의 눈동자가 보일 때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한 30m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해요. 여기서 단 한 번의 장다름이 쓸려 나가요. 프랑스와도 부상을 입고 쓰러져요. 그게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비싼 갑옷 입은 애가 쓰러지면 그냥 보병들이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지휘관이 프랑스군 사령관이었어요. 그쵸. 부르봉. 그 밑에 또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그 기사가 프랑스 왕인 줄 알아보고 구해줘가지고 부상만 입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투는 여기서 끝이 나네요. 프랑스군이 괴멸당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려 프랑스군 15,000명이 사망했는데 스페인군 500명. 압도적이네. 진짜. 완벽한 패배죠.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패배임과 동시에 파비아 전투의 가장 큰 의미는 그야말로 귀족으로 형성된 휘황찬란했던 기병 부대가 보병의 소총에 완전히 박살난. 이제 소통의 시대네. 예, 더 이상 기사가 전장의 주역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장의 주역은 화승총을 장비한 보병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비아 전투를 평가할 때는 총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한 최초의 전투라고 하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반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했다는 뜻은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 제대로 보여준 전투가 파비아 전투고, 특히 소총병들이 상당히 그 기동력 있게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 굉장히 미래를 대비하는 전투였죠. 그러니까 과거 로마 시대 때까지 보병이 전장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기병이 기병. 전쟁의 주역으로 올라섰거든요. 다시 한번 그야말로 다시 한번 한 1000년 만에 다시 한번 보병이 전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총을 든 보병들이. 단가 600달러짜리 화승총이 수만 달러짜리 중장갑 기병을 쓰러뜨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말탄 기사들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총병들이 앞으로 이제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군요. 근데 앞서서 왜 프랑스가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지면서 이제 포로를 잡혔다라고 했는데 자존심이 뭐 만만치 않게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후에 좀 어떻게 되나요? 또 잡혀가거든요. 이때 카를이 어마어마한 제안을 해요. 이 노르망디를 뺏긴 게 언제야? 영국이 노르망디를 영국에 반환해라. 부르고뉴는 스페인에게 반환해라. 샤를 부르봉은 도로 받아서 그쪽 영지를 다 떼줘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화가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하죠. 나는 이대로 죽겠다. 비록 내 몸은 정복되었으나 정신만은 승리에 빛나고 있다. 이 정신 승리가 정신 승리가 여기서 시작됐군요. 야, 21세기에 쓰이는 정신 승리라는 단어가 프랑스화에서 시작. 얼마나 멋지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멋있는 말을 해요. 네. 내게 남은 것은 명예와 생명뿐이다. 고로 나는 정신 승리를 하고 이대로 죽겠다. 진짜. 그럼 죽습니까? 밥 안 먹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심지는 있는 사람. 카를이 보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가 되면 이제 시민 부르주아도 발달해가지고 옛날처럼 왕이 어떻게 한다고 훅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카를을 보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가 노르망디를 영국한테 주겠다. 그런다고 노르망디 주민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자기들도 못하겠다면 끝이니까 이것들 죽여봤자 프랑스하고 왼수만 될 것 같고 그렇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타협을 하려고 일단 밥부터 먹이고. 네, 밥부터 먹이고 갑자기? 좀 훨씬 완화된 조약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누이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자. 예. 스페인과 프랑스가 정략을 맺자. 그래서 포르투갈 왕하고 결혼했다 과부가 된 누인가 있었는데 얘랑 결혼해라. 좋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인질로 남겨두고 뭐 브루타늄가가 넘겨주나 어떻게 하고는 프랑스로 돌아가요. 돌아가자마자 강압에 의해서 한 협정은 약속이다. 무효다. 그게 또 무효를 취소를 합니다. 약속 위반이잖아요. 이게 죄가 아니려면 또 교황이 또 허락을 이걸 해줘야 해줘야 돼요. 얘 또 클레멘스한테 했더니 얘가 또 프랑스 쪽으로 또 이때 붙어가지고 그래야 그건 맞아. 그게 또 무효야. 교황이 사면을 해줘요. 결론은 그래서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안타깝게 외롭게 살 그러고 보니 수밖에 그 없네. 부인만 고생하네. 그러네요. 프랑스와는 돌아와서 그 뒤로는 전쟁 안 하고 다빈치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술을 사랑하면서 궁전치장하면서 자, 그러면 카를 5세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죠. 유럽 내에서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프랑스 당대 최고의 군대라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프랑스를 이겼기 때문에 위상이 스페인 왕의 위상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등장합니다. 네. 클레멘스 7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클레멘스 특징이 뭐였습니까? 잔머리를 하양 막 돌립니다. 야, 이거 칼의 힘이 너무 커지면 네. 이것도 내가 골치 아플 수 있겠는걸?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설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맹을 파기해버리고요. 의기소침했던 프랑스와 1세한테 슬쩍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와도 자신 있게 이 약속은 무효다라고 그렇죠. 외칠 수가 근데 있어요. 사실 그때 카를 5세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종교혁명이 일어나서 막 복잡할 때였었거든요. 이걸 진압하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얄밉네요. 괜히 잔머리왕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카를은 지금 엄청 화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결국은 1527년에 네. 이제는 정말 못 열받아가지고 참겠다. 뭐가 정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루터파 병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약속을 해요. 나 니들 월급 못 준다. 그러면 안 싸우잖아요. 이태리 가서 털어. 그러니까 약탈을 시켜요. 너희들이 직접 해라. 클레멘스가 다급해지니까 이제 성 안젤로 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포위망에 갇혀서 7개월? 그렇죠. 7개월 가서 쫄쫄 굶고 있었죠. 왜냐면 이게 다른 나라 군대는 대충은 안 무서워. 왜냐면 교황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게 있으니까. 루터파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가둬놓고 여길 터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생겨요. 루터파잖아요. 네. 루터파는 또 독일의 대체로 가난한 농민들이라고요. 보기 싫은 귀족들, 부자들. 네. 이게 지금 열 받았지. 거기다가 또 자기들은 신교지. 그래서 얘들은 교황을 목매단다고 아예 끈을 갖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약탈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들어왔는데 로마 역사 생긴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로마가 뭐 함락된 적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털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초토화가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로마의 르네상스가 완전히 종말을 고할 정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사실 클레멘스는 끝나야죠. 끝났죠. 근데 여기서 덜컥 클레멘스한테 서광이 미칩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와요. 모든 교황이 이혼 덕분에 먹고 살아. 그러니까 클레멘스가 여기서 이혼을 허가를 해줘야 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클레멘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나타납니다. 헨리 8세 나 돈 필요해 이렇게 하고 부른 거군요. 헨리 8세가 그 첫 부인하고 천일의 앤이라고 앤 불린하고 결혼하려고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찬스잖아. 그러니까 야 나 좀 도와줘. 게다가 영국은 지금 여지껏 싸움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국력이 세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천하의 클레멘스가 일단 나 먼저 빼줘.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클레멘스만큼은 그렇게 좋은 끝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클레멘스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봐주는데 탈출의 형식으로 해서 네. 지금 이태리의 유명한 관광지가 된 오르베토라는 산 위의 마을로 도망가요. 네. 그동안에 이제 도시는 뭐 계속 초토화를 그렇겠죠, 네. 얼마나 초토화시켰냐면 3살 넘은 사람은 돈을 내고 목숨을 구해야 했고 속된 말로 여자는 성한 여자가 없었다. 뭐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하는데 지휘관이 없으니까 네. 나중엔 카를이 니들 그만하고 나오라고 안 나와요? 그렇게 털다가 전염병이 돌아요. 그랬더니 얘들이 물러나요. 그래서 9개월 동안 로마는 초토화돼요. 아이고 저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또 마쿠 협상을 통해서 카를과 클레멘스가 화해를 한다는 거죠. 나 사이다 좀 누가 주셨으면 좋겠어. 본인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먹칠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클레멘스도 교황의 이름을 먹칠하고 어떤 로마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치면 카를 때문에 그 융성하고 아름다웠던 그 많은 것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건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으로서도 굉장히 이건 치욕이네요. 하여간 덕분에 클레멘스는 살았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난리를 쳤냐. 단적인 예죠. 그 당시 가톨릭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단적인 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거의 이탈리아 전쟁은 뭐 역사책으로 그 뒤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전쟁은 대강 이 선에서 끝나고 여기서 끝났군요. 프랑스와 헨리 8세 카를 5세가 다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두고 벌어졌던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의 이 삼국지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이제 오늘 1, 2기로 걸쳐서 진행된 이탈리아 전쟁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상희 기자님? 제가 그 무기의 어떤 변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알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 과도기전 무기가 여기서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것을 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도 근데 이번 화가 이세환 기자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화가 아닐까. 그럼요. 샤를 세완이라고 샤를 세완. 캐릭터가 잠깐, 확실히 잠깐. 딱 굽혀졌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떠나, 잊을만 하면 떠나면 그냥 우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도 주력한 5개 나라가 이 나라 끌어들이고 저 나라 끌어들이고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지금 우리 한국도 이제는 국제사회 속에 살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게 뭔가 우리는 민족이라든가 뭐 우리의 누구는 영원한 적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국제관계라는 건 냉혹할 정도로 현명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태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침략을 받았던 것도 내부에 동조자가 있으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이 쳐들어오지 사실은 없었으면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서로 견제하느라고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탈리아는 사실 이 뒤로도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굳건하게 남아서 결국 나중에 가리발디 해서 통일이 되는 오랫동안 이태리 암흑시대가 열린다는 거. 이게 아마 역사의 제일 중요한 점인 것 같고 전쟁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총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은 단순히 총이 무기가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전술, 장교, 지휘관, 리더십 이런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다. 전투 한 번 할 때마다 전술이 바뀌고 새로운 대형이 창안되고 과거의 대형이 패배를 받는 이제 이러한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태리와 지중해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때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남미,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경제의 중심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이제 인도양과 동남아시아까지 이미 가 있어요. 지중해보다 더 큰 돈 되는 바다가 열린 거예요. 이쪽으로 전쟁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영국과 스페인의 함대 이야기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국과 스페인의 만남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본방사수 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잊지 마시고 토크멘터리 전쟁사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신항로를 개척하라. 전통의 해상 맹주 영국과 신흥 해상 강자 스페인이 맞붙다. 스페인 무적 함대. 그란데 이벨리키스마 아르마다 가장 위대하고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함대라는 뜻이죠. 영국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가난한 나라였어요.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털자. 드레이크가 계속해서 이제 스페인의 주요 보급 기지 같은 걸 계속 털어먹어요. 펠리페는 이제 강요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영국의 위협을 제거하자. 우리의 국력을 통틀어서 막강 함대를 만들어서 가자. 수백 척의 함대와 선원 2만 5천 명, 지상군 6만 명을 태워서 영국에 상륙하자.